시진핑이 결국에 한 방을 터뜨렸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과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언뜻 봤을 때 중국의 완승이라는 말까지도 나옵니다.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전격적인 만남 이후에 미국은 대중국 추가 관세를 일부 철회, 중국은 히토리 수출 제한을 1년 동안 풀기로 했어요. 이 네덜란드 반도체 기업 넥스페리아의 중국 공장도 다시 수출길이 열립니다. 겉으로는 중국이 원하는 걸 다시 얻어낸 모양새인데 트럼프 대통령까지도 시 주석은 위대한 국가의 위대한 지도자라면서 지켜세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만요. 이 정말 중국이 이긴 걸까요? 겉으로 보이는 장면 뒤에는 또 다른 그림이 숨어 있습니다. 정작 이번 협상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더 절실히 필요로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유는 뭔지, XRP랑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하나씩 파헤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의 맥락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의 역사를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2018년으로 돌아갔을 때 이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전쟁의 포문을 열었어요. 한때 양 국가에서는 2020년에 1단계 무역합의로 숨고르게 들어갔었지만요. 이 근본적인 불씨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산업 보조금이라거나 기술 탈취 의혹 같은 구조적인 이슈는 끝내 해결되지 못했었죠. 게다가 미중 경쟁은 무역을 넘어가지고 기술 전쟁으로 번졌습니다. 이 미국은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막았고요. 중국은 맞불로서 핵심 관물 수출을 죄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2023년 중국은 반도체에 쓰이는 갈륨과 게르마늄의 해외 판매를 갑작스럽게 제한해버렸어요. 여기서 히토류 카드는 중국이 쥐고 있는 비장의 무기였어요. 과거에도 2010년 일본과 분쟁 때 한번 써먹은 적 있는 카드였죠. 이번에도 중국은 올해 7월 첨단 자석에 쓰이는 히토류 같은 7개 원소에 대해서 수출 허가제를 도입을 했고 10월에는 흑연 규제도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한테 잘못하면 너희 필요한 광물 전부 다 막아버릴 거야. 이렇게 압박하는 셈이었었죠. 한편 미국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중국 기업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가지고 미국 기술 접근을 차단했고요.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까지도 예고했어요. 이렇게 양측이 서로 치고받으면서 2025년 가을까지 왔는데 마침내 양국의 정상이 부산 에이펙 회의에서 마주 앉은 겁니다. 사실상 둘 다 벼랑 끝에 몰린 상태였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아예 중국산 전 품목 100% 관세라는 초강수를 준비 중이었고 중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히토류 봉쇄라는 자충수까지도 둔 터라 더 물러설 곳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 속사정을 들여다볼까요? 중국 경제는 겉으로는 버티는 것처럼 보였지만 안에서는 이미 적신호가 켜지고 있었습니다. 이 무엇보다 수출길 봉쇄의 여파가 묘하게 번지고 있었어요. 미국이 높은 관세 장벽을 치다 보니까 중국 기업들은 물건을 미국 대신 다른 데로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전 세계 시장에 중국산 제품들이 물밀듯이 밀려들었었죠. 실제로 올해 중국의 수출 흑자는 사상 최대인 약 1.2조 달러에 달할 전망입니다. 인도랑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곳곳에서 중국 제품 수입이 기록적으로 늘어났고 미국이 박으니까 다른 데로 전부 다 파고 들었다라는 거예요. 얼핏 봤을 때 역시 중국이다. 수출 엔진 끄떡없다. 이렇게 말을 할 만한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동남아부터 유럽까지 곳곳에 제조업자들이 비명이 터져 나왔거든요. 이 자국 시장이 중국산 싼 제품으로 넘쳐나면서 산업 피해가 우려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중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덤핑 조사 신청을 수십 건 접수했고 멕시코는 중국산 자동차 철강의 50% 관세까지도 검토했습니다. 심지어 아프리카 인니에서는 중국산 의류를 0.8달러 우리 돈 1,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대량 수출한다는 영상이 퍼져서 발칵 뒤집힌 바가 있었죠. 각 국가에서 이대로 두면 우리 산업이 전부 다 죽겠다라면서 들썩인 겁니다. 결정적으로 봤을 때 이런 외국의 반발 조짐이 중국에게는 상당한 압박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미국만 상대하면 됐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전 세계를 상대로 동시에 무역전쟁을 치를 판이 됐다라는 거죠. 사실 미국의 관세 공세가 길어지면서 경제학자들은 중국 GDP 성장률이 절반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까지도 했습니다. 다행히도 다른 나라들이 바로 따라 때리진 않아가지고 최악은 모면했지만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중국 경제는 수출로 먹고 사는 구조인데 정작 최대 시장인 미국이 막혀버리니까 그 부하가 전 세계로 번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숨통을 틔울 돌파구가 필요했을 거고 협상장에 먼저 나오고 싶지 않아도 나올 수밖에 없는 형국이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국의 내부 사정도 무시를 못합니다. 최근에 몇 년 동안 부동산 거품 붕괴로 헝다 같은 대형 개발업체들이 줄도선 위기를 맞았고 청년 실업률이 20%를 넘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경기가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아예 중국 정부가 청년 실업 통계를 발표하지 않겠다라고 해버릴 정도였어요. 이 물가 상승률은 0%대 언저리고요. 사실상 디플레이션 우려까지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경제 체력이 예전만 못한데 미중 갈등으로 외부 충격까지도 커지면 정말로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겉으로 큰 소리 치던 베이징도 속으로는 조마조마했을 겁니다. 실제로 미국과의 합의 소식이 들리면서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일제히 미국이 결국에 관세를 낮추기로
하기로 했다. 이러면서 마치 승전보처럼 전했고, 하지만 정작 중국 협상단 속마음은 이번에는 한시름 놓았다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중국이 협상장을 절실하게 찾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제 좀 납득이 되시나요? 그러면 이번 합의 내용으로 무엇이 달라졌는지 살펴보죠. 일단 미국은 100% 관세 폭탄은 철회했습니다. 대신에 펜타닐 원료 같은 일부 중국산에 매기던 20% 관세를 기존의 10%로 내리기로 했어요. 덕분에 미국이 중국 제품에 매기는 전체 평균 관세율이 기존 약 57%에서 47%로 낮아지게 됩니다. 이거는 미국 정부 발표 수치고, 그래도 절반에 가까운 관세가 붙는 셈이라 여전히 높지만요. 중국으로서는 숨통이 조금 트였다라는 거예요. 올해 봄에 도입한 최신 히토류 수출 허가제를 일단 내년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중국이 히토류 봉쇄를 슬쩍 풀기 시작한 거는 이 카드 더 쓰다간 오히려 역효과가 나겠다는 판단도 있었을 겁니다. 서방 국가들이 호들갑 떨면서 대체 공급선 찾기에 전방위로 나섰거든요. 지금 미국은 국방 물자포까지도 동원해서 자국 내부 히토류 치구를 지원을 하면서 캐나다나 호주 같은 동맹들하고도 우리끼리 히토류 공급망 만들자 이렇게 공조를 강화했습니다. 중국산 히토류 의존도를 줄이겠다면서 똘똘 뭉치기 시작을 한 거죠. 만약에 이런 흐름들이 성공을 하면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가진 히토류 패권 자체가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고, 이웃놈 밥그릇 하나 걷어차려다가 오히려 다 같이 새 밥그릇 만들어 버리는 격이랄까요. 이 중국 입장에선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보이다 보니까 서둘러가지고 방향을 튼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미국이 문제 삼았었던 몇 가지 조치도 풀기로 했어요.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관세 때린 거, 그리고 미국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안보 심사라는 이런 것들 전부 다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도 화해 제스처 취할 테니까 일단 휴전하자, 이런 메시지를 보낸 셈입니다. 이번 합의를 두고 일각에서는요, 중국이 시간 벌기에 나섰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시진핑 회담은 전면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냥 1년짜리 휴전 수준이거든요. 핵심적인 쟁점이었던 중국의 산업 보조금이라거나 기술 이전 강요 같은 근본적인 현안은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이 불씨가 고스란히 살아있다는 뜻이겠죠. 다만 이런 불씨들이 당장 활활 타오르지만 않게 서로 물을 끼얹은 거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4월 베이징 방문까지도 예고하면서 그때까지 서로 더 큰 싸움은 말자라는 입장이고, 이 시 주석 같은 경우는 일단 미국 추가 관세를 막았으니까 경제에 급한 불은 조금 끈 셈입니다. 전략적인 휴직이랄까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이제 시선을 암호화폐 시장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이 글로벌 무역 환경이 출렁이면요, 사실상 주식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같은 자산도 영향을 받아왔었어요.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갑자기 주춤했던 배경 중에 하나도 미중 긴장 고조로 인한 투자 심리 위축이라는 분석이 있었고, 세계 1위, 2위 경주대국이 으르렁대다 보니까 위험자산 선호가 확 꺾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때마침 미중 갈등이 완화될 조짐을 보이다 보니까 시장 분위기가 반전될 여지가 생겼고, 실제로 합의 소식 이후에 뉴욕 증시랑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비트코인도 소폭이지만 반등하는 흐름이 보였어요. 그런데 정작 많은 크립토 투자자들의 시선은 다른 곳에 쏠려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사이클의 정점 여부인데요. 이번이 딱 사이클의 정점 아니냐, 요즘 이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왜냐면 4년마다 돌아오는 비트코인 주기의 패턴이 워낙에 유명하죠. 2013년, 17년, 21년 대략 이렇게 4년 간격으로 거대한 불장이 왔었다가 정점을 찍고 나서 80% 가까이 폭락장이 찾아왔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 1억 6천만 원 대비했을 때 여기서 80% 폭락한다?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수치죠. 그래서 이번 2025년 지금이 또 한 번의 정점 시기라고 많이들 예측해왔던 거예요. 마침 또 비트코인 가격도 올해 8월 한때 12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죠. 시기적으로 봐도 거의 다 왔다라는 느낌을 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번 사이클이 뭔가 예전과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보통 비트코인은 반감기 이후에 최고가를 찍곤 했습니다. 반감기는 4년마다 찾아오는 비트코인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이벤트인데, 이때를 전후로서 가격이 급등하는 전례가 있었죠. 이전 3번의 사이클 모두 다 반감기 후에 1년 내에 최고가가 나왔었고, 그런데 이번에는 어땠나요? 2024년 4월로 예정된 다음에 반감기 이전에 이미 가격이 전고점을 넘어섰습니다. 24년 3월에 비트코인이 7만 달러 돌파하면서 이미 이전 사이클 최고치를 넘겼거든요. 반감기도 안 왔는데 기록을 갈아치운 거는 사상 최초였습니다. 뭔가 기존 주기랑 현재 어긋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상승장의 지속기간이 과거보다 길어졌어요. 2017년 불장은 불과 1년 남짓한 폭발적인 상승 랠리 끝에 막을 내렸고, 2021년에도 2020에서 21년 이렇게 약 18개월 정도 달리고 곧바로 급락장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이클 같은 경우는 2023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이 3년째 우상향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 물론 중간중간에 조정은 있었죠. 하지만 과거처럼 한 해쯤엔 불태우고 바로 꺼진 게 아니라 천천히 오래도록 오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정점 통과 이후의 움직임이 다릅니다. 이전 사이클들에서는 비트코인이 꼭지점 찍고 나서 며칠 내에, 길어야지 몇 주 내에 가차없이 반토막 나는 폭락이 찾아왔습니다. 2021년 11월
6만 9천 달러 찍고 석 달 후에 3만 달러대로 추락한 게 대표적이죠. 그런데 이번에 8월에 12만 달러 찍고 나서 두세 달이 넘도록 비교적 안정적으로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0만 달러 위에서 횡보하는 기간이 무려 반년 가까이 이어진 거예요. 이런 완만한 고점 형성은 예전 급등 이후의 빅셀 패턴과 사뭇 다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과거 같으면은 진작에 투매가 쏟아져야 될 구간인데 이번에는 시장 참여자들이 쉽게 팔지 않고 버티는 분위기가 강해요.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요. 이 시장 구조의 변화를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먼저 참여자 구성이 달라졌어요. 이전 사이클에 비해서 기관 투자자들과 장기 보유자들의 비중이 커졌습니다. 실제로 2024년 말에 미국에서는 사상 최초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돼서 작년부터 월가 자금이 본격 유입됐었고 한때 전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신청한 ETF가 승인이 되면서 수십억 달러 규모가 비트코인에 흘러들어갔습니다. 이런 큰 손자금들은 하루아침에 공포에 팔아치우기보다는 비교적으로 장기적인 시각으로서 포지션을 유지하는 경향이 강력하죠. 그리고 ETF를 통해서 진입한 자금은 쉽게 빠져나가지 않고 꾸준히 들고 있으니까 시장이 예전만큼 출렁이지 않는 겁니다. 또 이 글로벌 규제 환경도 조금씩 명확해지고 있는데요. 유럽은 미카 법안으로 가상자산 룰을 만들었고 미국도 혼란스럽던 제도를 손보고 있죠. 2025년 들어서 미국 SEC가 리플과 코인베이스 같은 국직간 소송들 잇따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 암호자산에 대한 정책 리스크가 완화되는 흐름이라는 거고 이런 요소들이 맞물려가지고 비트코인 시장이 과거보다 성숙하고 완충장치가 생긴 모습입니다. 요즘에 온체인 데이터를 봐도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는데요. 과거 사이클 꼭대기 때는 고래들이 거래소로 코인을 왕창 보내서 팔 준비를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거래소로 이동하는 비트코인이 크게 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난 10월 한 달 동안 대형 고래 지갑들이 약 5만 비트코인 이상을 추가로 축적한 정황도 포착이 됐습니다. 이 고래들이 팔기는커녕 더 담았다. 조금 의아하면서도 의미심장한 부분이죠. 저 같아도 뭔가 이거 다르네 이렇게 생각해 볼 만한 지점입니다. 이런 변화들을 감안해 봤을 때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에는 예전처럼 60에서 70% 폭락장은 안 올 수가 있다 이런 의견을 내놓는 겁니다. 물론 이게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이 시장이라는 건 늘 변동성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10에서 20% 조정은 언제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과거처럼 모든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하는 이런 가혹한 겨울이 오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이 현재 시장에서 힘을 얻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예전에는 꼭대기 찍고 나면은 귀신같이 폭락했었지만 이번엔 꼭대기가 뾰족하지 않고 완만한 봉우리 형태로 이어지다가 서서히 내려오거나 횡보가 가능할 거다라는 시나리오죠. 그리고 일부 강세론자들은 아예 이번 사이클이 끝난 게 아니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이 반감기 앞두고 잠깐 쉬어가는 것일 뿐이지 내년 반감기 이후에 또 한 차례 상승 물결이 올 거다 이런 기대감도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이번 사이클은 더블탑을 그리면서 이례적으로 두 번의 정점을 만들 수 있다는 말까지도 나옵니다. 이 꿈같은 소리로 들릴지 모르지만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가 꿈같은 소리였죠. 이 시장이 변하면은 상상도 현실이 될 수가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리플 XRP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XRP 같은 경우는 알트코인 중에서도 시가총액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한때 이더리움을 누르고 시총 2위까지 올랐던 적도 있었고 현재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으로 3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리플 회사는요. 오랫동안 XRP를 이용한 국제송금 솔루션을 꿈꿔왔었죠. 비즈니스 모델을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 전통 금융의 국제송금망은 느리고 수수료가 비싸다 보니까 XRP라는 가상자산을 다리로 이용해서 전 세계 어디로든 몇 초 만에 돈을 보내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한국 원화를 XRP로 바꿔가지고 해외로 보내고 현지에서 다시 XRP를 달러로 바꾸는 식이죠. 이렇게 하면 중간에 복잡한 은행망을 거치지 않아도 되다 보니까 빠르고 저렴하다라는 논리입니다. 리플사는 이런 서비스를 온디맨스 유동성, 즉 ODL이라고 부르면서 해외 송금 업체라거나 일부 금융기관들과 파트너십을 맺어왔어요. XRP 활용처를 만들어주는 셈이죠. 그리고 리플의 재무 상태도 한층 숨통이 트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리플사는 상장사처럼 분기 실적을 공개하진 않지만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상당량의 리플 XRP를 보유하고 있고 필요할 때마다 일부 매도해서 운영자금을 충당해왔습니다. 일종의 토큰 발행사 겸 지급결제 스타트업인 셈인 건데 여기서 다행인 거는 XRP의 시장 가치가 많이 올라갈수록 리플사가 쓸 수 있는 재원도 늘어난다는 거예요. XRP 가격이 2022년 바닥 대비했을 때 몇 배 뛰면서 리플사가 에스크로 중인 XRP 가치도 급등을 했어요. 이 덕분에 2022년 기준으로 한때 기업가치 150억 달러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작년에는 암호화폐 겨울을 견디면서 직원을 20% 가까이 감축하는 아픔도 있었지만요. 최근 분위기는 반전되고 있어요. 오히려 공격적으로 사업 확장에 나서는 모습이고 올해 리플은 스위스의 유명 암호자산 커스터디 업체를 인수하면서 아부다비 같은 새로운 지사를 여는 여러가지 글로벌 영업망을 넓혔습니다. 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플랫폼을 출시해서 각국의 중앙은행들과 협업을 모색 중에 있어요.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각국 화폐 발행에도 써보라는 제안을 했다라는 거고, 이런 신사업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초기 단계지만 리플로서는 XRP 활용처를 정부 차원까지 끌어올릴 기회이기도 합니다. 산업 측면에서 봤을 때 리플이 뛰어든 국제송금 시장은 엄청난 규모의 파이입니다. 전 세계 해외 송금 총액은 연간 수천조 원대로 추산이 되고요. 특히나 개발도상국으로 보내는 해외 근로자 송금 같은 것들은 수수료가 높아가지고 개선 수요가 큽니다. 리플이 처음에 노린 것도 그 시장이었어요. 실제로 중동이나 동남아의 몇몇 은행과 손잡고 실험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경쟁도 만만치 않았었는데요. 전통 강자 스위프트는 자체적으로 속도 개선을 이뤘고, 무엇보다 스테이블코인의 부상은 리플에게는 양날의 검과도 같았습니다. 가령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USDC 서클이라거나 USDT 테더를 쓰면요, 굳이 XRP처럼 변동성 있는 코인을 거칠 필요가 없이 디지털 달러 자체를 전송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미 전 세계 크립토 이용자들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송금과 결제를 활발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리플로서는 기관이 신뢰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는 점을 내세워야 되는데, 정작 규제 확실한 스테이블 코인들이 경쟁자로 떠오르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각 국가의 중앙은행이 자체 디지털화폐 CBDC를 만들면은 국가 간에 직접 CBDC를 교환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간 코인은 XRP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질 위험도 있겠죠. 한편으로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해요. 여러 나라 CBDC를 호환하는 중간 네트워크로 XRP를 활용하는 방안도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상 리플이 추구하는 비전이 바로 이런 쪽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돈 흐름에 리플 레저를 깔겠다, 이런 야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상과 현실의 간극은 여전히 큰 상황인 것도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규제 족쇄를 푼 리플에게는 오히려 절호의 기회일 수가 있다는 거. 이 막혔던 미국 시장을 공략하고 유럽과 아시아의 대형 금융기관과 제휴를 확대해 나간다. 그렇다면 XRP 수요 기반을 튼튼히 다져나갈 수 있을 겁니다. 이 결국에 리플의 미래는 얼마나 많은 금융회사랑 국가가 XRP를 받아들이느냐에 달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고, 저는 요즘에 시장을 볼 때 과거 지표랑 현재 지표를 자주 비교합니다. 먼저 역사적 관점에서 XRP 가격을 보면요, 아직도 2018년 초에 기록했던 최고가에 완전히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2021년 불장 때도 이것보다 낮은 수준에서 고점이 형성됐었죠. 이번 사이클에 XRP가 과연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할지 많은 분들께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상대적인 관점에서 XRP를 보면은 재미있는 점이 있는데요. 앞서 XRP가 현재 시총 3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등인 이더리움과는 상당한 격차가 커요. 이 이더리움 시가총액의 대략 4분의 1 수준인데요. 만약에 XRP가 진짜로 글로벌 결제 인프라로 자리 잡는다? 그렇다면 이더리움 못지않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는 장밋빛 전망도 존재합니다. 반대로 결국에 XRP는 리플사가 많이 들고 있는 알트코인일 뿐이라면서 낮게 보는 시각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이 절대적인 가치를 따지는 건 더 어렵습니다. XRP가 정확히 얼마나의 현금 흐름이나 효용을 창출할지 숫자로 산출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는 데이터랑 흐름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편이에요. 요즘 같은 타이밍에 저는 온체인 데이터랑 시장 지표를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나름의 가설을 세워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던지기는커녕 더 모으고 있다는 신호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비트코인 도미넌스 지표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한때 비트코인 혼자 전체 암호화폐 시장 시총의 60% 이상을 차지했는데 최근에 55%대까지 내려왔다가 등락을 반복하고 있죠. 이건 과연 뭘 뜻하고 있을까요? 시장 자금이 비트코인에서 다른 코인으로 옮겨 탈 준비를 슬슬 하고 있다는 신호를 읽힙니다. 실제로 과거 사이클 말미를 보면요, 비트코인 상승이 한풀 꺾인 뒤에 이더리움, XRP 같은 주요 알트코인이 폭발적으로 오르는 이런 알트코인 시즌이 찾아오곤 했어요. 2017년에도 12월 비트코인이 주춤하면서 2018년 1월에 XRP가 미친듯이 급등해서 시가총액 2위를 차지했던 적이 있습니다. 2021년에도 비트코인 정체기에 이더리움과 일부 알트가 후반 상승 랠리를 펼친 바가 있었죠. 이번에도 비슷한 사이클이 온다면 어떨까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언저리에서 쉬는 동안 XRP를 비롯한 주력 알트들이 상대적으로 더 주목받을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며칠 새에 이미 XRP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비트코인 대비 강세를 보이는 조짐도 있었어요. 저는 이런 흐름이 단순한 투기일지 진짜 펀더멘탈이 뒷받침되는 랠리일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지표를 더 들여다봤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XRP 원장상의 LL 거래량이라거나 고유 지갑 숫자 증가세 같은 이런 것들입니다. 이 만약에 가격만 오르고 네트워크 활동은 축소하다면은 건강한 상승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최근에 XRP 리플 레저의 일일 거래 건수가 꾸준하게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리포트가 있었어요. 이 활용 사례가 조금씩 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겠죠. 게다가 거래소의 XRP 보유량 변화를 보면은 올해 들어가지고 거래소 밖으로 빠져나간 XRP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이 투자자들이 거래소에서 XRP를 사서 자기 지갑으로 빼놓고 있다는 뜻인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유통 물량이 거래소에서 줄어들면요, 매도 압력이 낮아져서 유통 가격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 포인트를 종합해 봤을 때 적어도 현재 시점에서는 이전 사이클들에서 보였던 위험 신호, 이를테면 고래들이 던진다라거나 거래소에 물량이 잔뜩 쌓인다라거나 이 투자자 과열 지표가 극단치에 이르렀다라거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덜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는 예전보다 조금 더 낙관적인 스탠스를 가져봐도 되겠다라고 판단하게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장밋빛 미래만 궁금해서 방심해서도 안 되겠죠. 이 투자를 할 때는 언제나 최악의 상황도 염두에 둬야 되니까요. 예를 들어가지고 미중 합의가 깨져버린다라거나 예상하지 못한 거시 악재가 터지든지 하면은 이 시장은 또 크게 출렁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낙관적인 시나리오가 보여도 리스크 관리는 필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분할 매수 매도 기준을 정해두는 편입니다. XRP든 비트코인이든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일정 선 이상 넘지 않도록 하고, 너무 과열일 때는 일부 차익 실현까지도 해두는 식이죠. 이런 원칙이 있으면은 혹시나 시장이 제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을 때 멘탈을 지키기가 수월하더라고요. 이 투자 세계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은 한 방에 대박나는 사람이 아니라 위험을 관리하시면서 꾸준히 복리를 쌓는 사람이라는 건 분명하니까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펼쳐질 수 있을까요? 먼저 단기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휴전으로 글로벌 경기에 다소 훈풍이 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두 나라가 한 발 물러섰으니까 교역이 소폭 풀리면서 기업들의 불확실성도 줄어들겠죠. 이런 것들이 증시를 비롯한 위험자산 전반에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중국으로서는 미국 관세 부담이 완화되면서 제조업 수출에 한숨 돌릴 여지가 생겼어요. 이 중국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선방한다면은 전 세계 투자 심리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거예요. 암호화폐 시장도 이런 거시 호재의 덕을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중장기로 봤을 때 이번 합의는 어디까지나 1년짜리 임시 휴전입니다. 이 미국과 중국 간의 근본 갈등은 남아있어서 1년 후에 재협상 시점에 다시 긴장이 높아질 수가 있는 거고, 미국의 대선 결과라거나 중국 내부 사정에 따라서 갈등이 재점화될 위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설령 비슷한 악재가 찾아오더라도 시장이 예전과 똑같이 반응할지는 미지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일을 계기로서 전 세계가 공급망 다변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을 했고, 기업들도 위기 대응 경험을 쌓았거든요. 같은 충격이 와도 대응력이 예전과는 다를 수 있다는 뜻이겠죠. 암호화폐 시장도 역시 시간이 흐를수록 성숙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사이클이 과거처럼 똑같이 흘러가지만 않는다면은 이 투자자들도 옛 공식에만 매달릴 수는 없겠죠. 옛날에 정점 찍으면 폭락이 정설이었지만요, 이제는 그 공식을 맹신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거는 유연한 사고방식과 데이터에 근거한 판단인 거고, 이 시장이 보내는 신호들을 객관적으로 살피고 시나리오를 그때그때 업데이트 해야겠죠. 저도 이번 사이클 지켜보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과거 데이터는 참고일 뿐이지 미래의 답안지는 아니라는 거. 이 시장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인 거고, 시대 상황에 맞춰가지고 늘 새로운 모습으로서 바뀝니다. 이 미중 관계 변화, 그리고 기관자금 유입, 규제 방향 전환 같은 새로운 변수들이 합쳐지면서 과거랑은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어제의 성공 공식을 답습하기만 한다면은 변화하는 시장에 뒤처지고 말 겁니다. 지금 우리는 미중 갈등 완화랑 비트코인 사이클 전환이라는 두 거대한 흐름의 한가운데에 서 있어요. 어쩌면 이 둘은 따로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앞으로의 금융지형을 바꾸어 놓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글로벌 자금 이동, 기술 패권 경쟁, 디지털 자산의 부상까지도 모두가 얽힌 거대한 퍼즐판인 거고, 만약에 이 퍼즐 조각들이 새로운 그림을 그려가기 시작했다면 우리도 그 그림을 읽을 준비를 하셔야겠죠. 변화라는 것은 늘 찾아오고요. 이 변화의 파도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사람이 결국에 승자의 자리에 오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이번 미중 휴전과 달라진 비트코인 흐름은 어쩌면 이제까지와는 다른 게임이 시작됐다, 이런 신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변화가 일시적인 해프닝으로 끝날지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될지는 우리 각자의 몫이겠죠. 지금까지와는 다른 퍼즐을 맞춰야 되는 시기,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떤 전략을 준비하셨나요? 리플의 XRP랑 관련된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 속보들까지도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이에 따른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실시간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들이 투자에서 제일 많이 후회하는 순간이 과연 언제일까요? 의외로 아주 단순한 순간입니다. 가격이 오를 땐 조금만 더 버텨볼까 하다가 매도를 놓치시고, 내릴 때는 아직까지 더 떨어질 것 같아 하면서 매수를 미루시죠. 이 두 가지 감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시장은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이 정작 우리는 아무런 행동도 못한 채로 그저 바라보기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단순한 원칙이에요. 오를 땐 분할로 익절하시고 내릴 땐 분할로서 매수하는 거. 이 너무 기본적인 말이지만 이걸 꾸준히 지키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도 안 됩니다. 이 사람 마음이 시장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오르면 욕심이 앞서고 내리면 두려움이 커지니까요. 결국에 평정심을 잃으면 시장이 아니라 내 감정에 끌려다니게 되는 거고, 하지만 시장은 언제나 기회를 줍니다.
그 기회를 잡는지 놓치는지는 결국에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에 달려 있어요. 상승장에서 일부는 수익을 실현하고 하락장에선 여유 자금으로 천천히 평균 단가 낮추는 사람, 이런 투자자가 결국에 꾸준히 살아남는 겁니다. 단기 매매의 기술이 아니라 현실적인 장기 투자의 태도에 가깝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나는 장기 투자야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는 하루하루의 감정에 휘둘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현명한 장기 투자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만들어 가는 거고, 가격이 오를 때는 일부를 팔아서 마음의 여유를 만들고 내릴 때는 일부를 사서 다음 기회를 준비하는 거, 이 단순한 행동이 진짜 원칙 매매의 본질인 겁니다. 시장은 늘 오르고 내리면서 순환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욕심을 다스리고 감정을 제어하고 비중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은 계속 변화하고 있지만 내 원칙이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그 어떤 파도 속에서도 결국에 나의 방향성은 우상향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려요. 특히나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금리 인하를 앞두고 비트코인의 꾸준한 우상향이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리플 XRP의 폭발적인 상승과 더불어가지고 비트코인 그리고 리플 이런 흐름들이 횡보세를 보이거나 저조한 경우, 이때는 NFT나 메타버스, 웹3, RWA 이런 것들을 포함한 솔라나 수익 생태계가 서로 순환매를 이루면서 상승하는 게 일반적인 현재 시장 흐름입니다. 게다가 요즘 같은 경우는 보통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시장들 같은 경우는 통계적으로 약세장이 펼쳐지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월요일 쉬어가다가 화요일부터 다시 반등 장세가 연출이 되고, 그리고 보통 수요일이나 목요일에는 대거 알트 종목들 수익 실현하는, 이렇게 일주일 농사 수확하는 흐름들이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에 또 단기 반등 장세가 나왔었기 때문에요. 이에 따른 조정 자체가 필연적이었었고, 실제로 RSI 지표상으로도 과열된 구간인 것들이 확인되면서 종목 수익 실현 이후에 하루 이틀 정도는 시장이 충분히 눌릴 때까지 신규 매수 종목 타점을 들이지가 않았었습니다. 게다가 이것뿐만이 아니죠. 투트랙 전략으로서 리플 XRP에 대해서도 중장기 비중은 그대로 두시되 단기 비중에 대해서는 단기 고점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 또 밑에서 더 담을 수 있도록 분할 매수 타점까지도 공지 브리핑 드리고 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매달 초에 5% 비중으로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고, 실제로 비트코인 지난 5천만 원 하던 시절부터, 그때 ETF 승인되네 만에 하던 이 시절, 이때부터 우리 신사 채널 커뮤니티 통해서 매달마다 한 번씩 매수하시면서 비중 늘려나가실 수 있도록 적절한 매수 타점 브리핑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 비트코인 5천만 원부터 꾸준히 모아나가고 계시는 우리 신사 채널 리플 커뮤니티 회원분들 상당한 수익 내고 계시죠. 비트코인은 여태까지 매도 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개별 알트코인에서는 정확한 눌림목 타점이 발견이 됐었고, 화요일 다시 정확한 눌림목 타점에서 매수 타점까지도 말씀드렸습니다. 전부 다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CPI 발표가 호재로서 발표가 되면서 정확하게 상승장이 연출이 됐었고, 수요일 새벽에 안전하게 수익 실현하면서 미리 매도 타점까지도 걸어놨었기 때문에 잠을 자다가 수익 실현이 되셨고, 잠에서 깨어나고 보니까 이미 매도 처리되어 있으면서 계좌의 수익은 점점 쌓여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개별 알트코인 방뿐만 아니라요, GPT 인공지능 타점을 활용한 인공지능 단타방에서도 새벽에 수익 매도 차결 완료됐습니다. 챗GPT를 활용해가지고 타점에 대한 정확도를 키우는 방이고, 이렇게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매수를 하고 하락장이 나오기 전에 매도하면서 눌림목 라인에서 날카로운 매수를 통해 가지고 미리미리 매도가 걸어 놓으시고,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까 수익이 체결될 수 있도록 타점까지도 설정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현금 비중 자체가 증가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눌림목 타점에서 매수 사인까지 드릴 예정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단순하게 그냥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만 주시면은 바로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코인신사 채널은요 단순한 투자 채널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들처럼, 때로는 형이나 오빠처럼, 또 때로는 냉정한 전문가로서 그렇게 곁에 있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아직 기회 있어요. 또 누군가의 심리 트레이너는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타이밍엔 반드시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악재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 조절할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전문가로서 이 구간은 분명히 좋은 타점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저는 매 순간마다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건 늘 변화를 하고요. 감정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코인신사 채널은 밤새 차트 지켜보면서 누군가의 불안이 덜어지기를 또 누군가의 손실이 멈추길 바라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한 줄 한 줄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이 투자라는 건 숫자 싸움이 아니라요. 마음 싸움이고 그 심리가 전부인 영역입니다. 이 시장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 그거는 정보보다 함께 가는 사람에게서 나와요. 우리 구독자분들이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이 목소리로서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 곁에서 가족처럼 함께 걷는 동반자 코인신사 채널이었습니다.